검푸른 하늘이 찢어질 듯 뇌성이 울리더니 억수 같은 장대비가 초가삼간 마당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기 시작한 것은 술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내 인연 썩 나가지 못할까 어디서 이런 재수옴 붙은 물건이 들어와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든단 말이냐.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보다 더 서슬퍼런 시험이 최 씨의 고함이 함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진흙탕이 되어버린 마당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쳐진 여인. 연화의 가녀린 어깨가 빗줄기에 힘없이 흔들렸으나 그녀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그저 땅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흙탕물이 튀어 하얀 소복이 누렇게 물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루 위에서 삿대질을 해대는 최 씨의 얼굴은 독이 잔뜩 오른 살무사처럼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술에 쩔어 눈이 풀린 남편 칠성이가 비겁하게 숨어 힐끔거리고 있었다. 어미야, 그만 좀 해라.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칠성이가 웅걸거리듯 내뱉은 말은 연화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구길까 두려워하는 옹졸한 타박에 불과했으니, 이를 들은 최 씨는 도리어 기가 차다는 듯 가슴을 치며 바닥을 굴렀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연이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네가 오늘 투전판에서 소판 돈을 다 날린 것도 다 전연의 음기가 새서 그런 게야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전연 눈빛만 봐도 재수가 없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최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루 끝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 던졌고, 빗자루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연화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쳤다. 연화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언 3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나 오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칠성이가 노름에 미쳐 가산인 소판돈을 몽땅 날리고 들어와서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 무서워 어미에게 연화가 돈을 잘못 간수하여 도둑을 맞았다고 거짓을 고한 탓이었다. 연화는 입을 열어 변명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칠성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그로 인해 집안에 더 큰 사달이 날 것을 알기에 꾹 담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저 어리석고 비열한 모자는 자신들의 무능과 탐욕을 가리기 위해 가장 만만한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죄 없는 며느리 연화였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연화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버티고 앉아있자 그 모습이 더욱 눈에 거슬렸던지 최 씨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독한 년 시어미가 말을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내년 관상을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꼬리가 올라간 것이 딱 서방 잡아먹을 상이라니까. 최 씨가 악을 쓰며 흔들어대자 연화의 고개가 이리저리 꺾였지만 그 와중에도 빗물에 씻긴 그녀의 이마는 배곡처럼 환하게 드러났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연화의 미색을 칭송하곤 했는데 널찍하고 반듯한 이마와 깊고 맑은 눈, 그리고 도톰하고 붉은 입술은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귀태, 귀타이가 흘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최 씨와 칠성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을 주눅들게 하는 재수없는 기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러다 병나시겠습니다. 칠성이가 뒤늦게 달려나와 최 씨를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의 눈은 연화와 마주치기를 피하며 허공을 맴돌았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례 첫날 밤.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던 맹세는 투전판의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 남은 것은 비굴함과 거짓뿐인 사내의 껍데기뿐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동작은 마치 늪에서 피어나는 연고처럼 기품이 있어 악을 쓰던 최 씨조차 순간 멈칫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서방님, 소판돈이 정말 도둑을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투전판 귀신에게 홀려 바치고 온 것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빗소리를 뚫고 칠성의 귓가에 정확히 꽂혔다. 칠성은 아내의 서리빨 같은 질문에 사색이 되어 펄쩍 뛰며 소리쳤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어머니. 보십시오 전현이 이제는 서방을 의심까지 합니다. 아들의 말에 다시 불이 붙은 최 씨는 마당에 놓인 물찌개 작대기를 집어들고 연화를 향해 휘둘렀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에 발도 못 들일 줄 알아. 오늘 밤은 저기 썩어빠진 헛간에서 자든지 돼지든지 알아서 해. 작대기가 연화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타했고 연화는 비틀거리며 뒷문 쪽 헛간으로 밀려났다. 쾅 하고 닫히는 안채의 문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비정하게 들려왔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등불마저 꺼지자 연화는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지푸라기만 앙상하게 남은 헛간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였지 한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연화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몸을 떨었으나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도끼에 가까운 다짐이었다. 어릴 적 지나가던 스님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하고 귀하도다.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이여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이 무지한 칠성이에게 팔려오듯 시집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남편의 배신과 시어미의 모욕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빗물이 새는 헛간 지붕을 올려다보며 이 비참한 현실이 자신의 끝이 아님을, 아니 끝이어서는 안 됨을 뼈저리게 되뇌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고 헛간 안으로 들이치는 빗물에 발이 잠길 지경이 되었지만 연화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때 번쩍하고 번개가 치며 헛간 내부를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었는데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연화의 얼굴이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탕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물에 비친 그녀의 샹은 기약에도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쓴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연화는 자신의 모습에서 낯선 위험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라 천하를 굽어보는 듯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운이었다.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보여준 계시였을까? 연화는 젖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피부 아래로 뜨거운 피가 요동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안방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칠성이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에 젖어 코를 골기 시작했고 최 씨는 분이 덜 풀린 듯 씩씩거리며 담뱃대를 두드리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중매쟁이 할멈을 불러야겠다. 전현 내쫓고 우리 집안의 복덩이를 다시 드려야지. 최 씨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내친 며느리가 장차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자신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로 차버린 것은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라 왕지하의 서기를 품은 천하의 보석이었음을 깨닫기에는 그들의 안목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어리석었다.
헛간의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았다. 비록 몸은 누추한 곳에 갇혀 있으나 마음만은 이미 이 좁은 마당을 벗어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소란이 잠재워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연화의 헛간 위로 유난히 굵은 빗줄기를 쏟아부으며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는 진주의 전설은 바로 그 비참한 헛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젖은 마당을 비출 무렵 연화는 이미 헛간 문을 밀고 나와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에 온몸이 젖고 한기의 뼈마디가 쑤셔왔으나 그녀에게는 앓는 소리조차 사치였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는 그녀의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지만 부직갱이를 다루는 손놀림만은 마치 가야금을 타는 듯 섬세하고 유려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에 온몸을 잠시 녹이는가 싶더니 연화는 이내 쌀독을 확인했다. 바닥을 긁는 바가지 소리가 허공을 맴돌 만큼 쌀은 얼마 남지 않아 있었다. 시어머니 최 씨와 남편 칠성, 그리고 시누이 복순이 배불리 먹으려면 자신은 또다시 숭늉 국물로 끼니를 때워야 함을 직감한 연화는 쓴웃음을 삼키며 가마솥에 물을 부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글을 읽고 예를 배웠던 지난날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으나 지금 그녀의 현실은 이토록 비루한 부엌대기 신세였다. 연화가 이 최 씨 집안에 발을 들인 것은 3년 전 부친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사실상 팔려오다시피 한 혼례병이 흉내 때문이었다. 당시 중매쟁이는 칠성내가 비록 상민 출신이나 논밭이 넉넉한 분홍이라 속였고 연화의 숙부는 그 말만 믿고 조카딸을 밀어 넣었다. 그러나 막상 당도해보니 논밭은 노름빚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집안 곳곳에는 가난과 무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연화는 남편 칠성을 하늘처럼 섬기며 그를 가르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려 부단히 애썼다. 허나 칠성은 글 읽는 소리만 들리면 하품을 해대며 도망치기 일쑤였고 시어머니 최 씨는 여자가 들어와 산의 길을 죽인다며 며느리의 책을 아궁이에 처박아 태워버리곤 했다. 그들은 연화의 지혜를 잘난 채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기품을 재수없는 오만함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짓밟으려 들었다. 아이고, 허리야, 밥상은 다 차렸느냐.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되어서야 안방 문이 열리고 최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기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칠성의 여동생이자 연화의 시누이인 복순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품을 하며 따라 나왔다. 복순은 나이가 20에 가까워졌으나 게으르고 식탐이 많아 살이 디룩디룩 찐 데다 성품마저 어미를 빼닮아 표독스러웠다. 옳게. 오늘 반찬은 또 시래기야. 고기 좀 구우라니까 귓구멍이 막혔나. 복순이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투정을 부리며 숟가락을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장마철이라 장에 나가질 못해 찬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라고 나직이 답하자 최 씨가 눈을 흘기며 끼어들었다. 핑계는 청산유수지.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야. 우리 복순이가 한창 클 나이에 이따위 풀떼기만 먹고 어찌 귀티가 나겠느냐. 연화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귀티라니. 최 씨는 자신의 딸 복순이 절세미인이라도 되는 양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 사실 복순의 얼굴은 넙대대하고 코가 낮아 촌스러움이 가득했으나 최 씨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모양이었다.
반면 연화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뽀얀 목덜미와 맑은 눈망울은 흙탕물 속에서도 빛나는 진주 같았으나 이 모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엄마, 나 이번 단오 때 입을 새 저고리 해줘. 옆집 순인 연보다 더 고운 비단으로 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높은 벼슬아치 집에 시집가지. 복순이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조르자. 최 씨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냐, 오냐, 내 딸이 원하는데 뭔들 못해주랴. 내 오라비가 이번에 한 미천 잡으면 당장 비단옷부터 해 입히마. 그 시각 칠성은 마루 끝에 앉아 이쑤시개를 쑤시며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다. 어젯밤 소판 돈을 날린 주제에 뻔뻔하게도 한 미천 운운하는 어미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꼴이 가관이었다. 연화가 마당 한 구석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져 왔다. 어젯밤의 누명에 대해선 이런 방울 사과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저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워 보였다. 그때였다. 칠성이가 슬그머니 연화 곁으로 다가오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임자, 혹시 숨겨둔 쌈짓돈 없나? 내가 이번에 진짜 좋은 꿈을 꿨는데. 딱 한 번만 더 투전판에 가면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연화는 빗자루를 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칠성은 순간 뒷걸음질 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서방님, 어젯밤 제게 쉬운 누명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제 피까지 빨아먹으려 하십니까? 헛간에 갇혀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방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씻어보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른 절망과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당황한 칠성이 몰아대꾸 하려던 찰나. 마루에서 지켜보던 최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연이 서방한테 눈을 부라리는 꼬라지 좀 봐, 칠성가. 놔두거라. 돈이 있어도 저 독한 년이 내놓을 리가 있겠느냐. 내가 오늘 장에 나가서 콩이라도 팔아볼 테니 너는 복순이 데리고 읍내 구경이나 다녀오거라. 최 씨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집안 곳간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믿는 구석이라고는 연화가 밤새 삭바느질을 해서 모아둔 장독대 뒤편 땅속에 묻어둔 엽전 몇 푼이 전부였다. 최 씨는 며느리가 잠든 사이 몰래 그곳을 파헤쳐 돈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화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 넘겨왔던 터였다. 그러나 오늘 최 씨가 복순의 비단옷을 사주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니 또다시 자신의 피땀 어린 돈에 손을 댈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아무리 희생하고 인내해도 이 밑빠진 독같은 집안은 채워질 리 만무했다. 시댁 식구들이 읍내로 나설 채비를 하며 부산을 떠는 동안 연화는 묵묵히 밭으로 향하는 호미를 챙겼다. 그녀의 등 뒤로 복순의 비웃음 소리가 꽂혔다. 올케는 참 좋겠어. 일복은 타고 나서 심심할 틈이 없으니 말이야. 호호호. 그들이 떠나고 텅 빈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연화는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며 젖은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 숨이 턱턱 막혔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호미질을 해댔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땀을 훔치는 순간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며느리 좀 봐. 양반집 규수였다던데 저리 험한 꼴을 하고 사네. 쯧쯧쯧. 남편 잘못 만나서 팔자 사납지. 근데 참 이상도 하지.
저리 흙범벅을 해놔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단 말이야. 최씨네 식구들하고는 종자가 다른가 봐. 안악들의 말소리가 멀어지자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꽂히는 햇살이 그녀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타고난 국무구호무이의 위엄이 고된 노동 속에서도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정작 그 빛을 알아봐야 할 가족들은 헛된 욕망을 쫓아 집을 비운 상태였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읍내에서 돌아온 최씨와 칠성. 복순의 손에는 싸구려 비단과 술병이 들려 있었다. 연화가 힘들게 가꾼 텃밭 채소를 내다 판 돈인지 아니면 또 어디서 외상을 달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다. 어미야 밥상 차려라. 오늘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듣고 왔으니 술상을 봐와야겠다. 최 씨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흥분 때문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연화가 묵묵히 부엌에서 나오자 최 씨는 며느리를 흘겨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내년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오늘 읍내 장터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났는데 말이다. 우리 집안의 천하를 호령할 귀한 기운이 서려 있다지 뭐냐. 곧 큰 경사가 날 거라고 하더구나. 최 씨는 칠성과 복순을 바라보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그렇고 말고 우리 복순이가 왕비라도 되려나 보다. 아니면 칠성이가 벼락부자가 되려나 점쟁이가 말하기를 진흙 속에 묻힌 진주가 곧 빛을 발할 것이니 잘 모셔라라고 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흙 속에 묻힌 진주. 그것은 어릴 적 스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시어머니는 그 진주가 자신의 못난 딸이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바로 코앞에 진짜 보석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돌덩이를 끌어안고 춤을 추는 격이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깊고 묘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자들의 착각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수레바퀴는 더욱 거세게 돌아가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저들의 무지와 오만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연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칼을 갈았다. 저녁을 짓기 위한 칼질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마당을 울렸다. 며칠 후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울려 퍼지는 오후 연화는 우물가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두드리고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들어갔지만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다. 팡! 팡! 젖은 빨래를 방망이로 내리칠 때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으나 그 빛남은 연화의 고단한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했다. 반면 대청마루에는 최 씨와 복순이 부채를 팔락이며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칠성이는 마당 그늘에 멍석을 깔고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트림을 해대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노동은 오로지 연화 혼자만의 몫이었으나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둔탁한 지팡이 소리와 함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아미탑을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최 씨는 감겨우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왼중이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게야 우리 집엔 줄 물도 없으니 썩 꺼지시오. 그러나 칠성이는 술기운에 객기가 발동했는지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적선하는 셈치고 물이나 한 바가지 퍼주시지요.
혹시 압니까 복이라도 떨어질지. 칠성이가 낄낄거리며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허름한 승복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노승 한 분이 서 있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노승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주름이 가득했으나 그 깊은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노승은 칠성이 건넨 물바가지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가를 닦으며 집안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빨래터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연화의 뒷모습에 멈췄다. 순간 노승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하고 울렸다. 허, 괴이하도다. 이 누추한 초가삼간에 어찌하여 자색지세 석이 루이키가 서려 있단 말인가. 노승의 혼잣말은 크지 않았으나 석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인 최 씨가 버선발로 마루에서 뛰어 내려왔다. 스님, 방금 뭐라고 하셨소? 석이라니요. 우리 집에 무슨 좋은 기운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시오. 최 씨의 태도는 방금 전 문전박대하던 것과는 딴판으로 돌변해 있었다. 노승은 최 씨를 본체 만취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터는 본래 흉한 기운이 강하나 한 줄기 귀한 빛이 그 흉함을 누르고 있구나. 필시 이 집안에 천하를 호령할 국모, 구부의 상을 가진 여인이 숨어 있음이로다. 국모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최 씨와 칠성, 그리고 잠결에 일어난 복순의 입이 떡 벌어졌다. 국모라니, 그것은 곧 왕비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최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 손바닥을 비비며 노승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스님 용하시네. 정말 용하셔. 내가 어젯밤 꿈에 용이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게 다 우리 복순이를 두고 한 말이었구려. 최 씨는 넙대대한 얼굴에 침을 흘리고 있는 복순을 억지로 잡아 끌어 노승 앞에 세웠다. 자,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제 딸입니다. 피부가 희고 덩치가 넉넉한 것이 딱 왕비감 아닙니까? 복순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다가 어미의 눈짓을 받고는 짐짓 고상한 척 옴매무새를 다듬으며 교태를 부렸다. 노승은 복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허, 탐욕과 식탐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 이는 귀한 상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을 들어먹을 상이로다. 노승의 냉정한 평가에 최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뭐요? 이 땡중이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밥 좀 얻어먹여 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최 씨가 길길이 날뛰려 하자 노승은 개의치 않고 지팡이로 우물가 쪽을 가리켰다. 내가 말한 귀인은 저기 웅크리고 있는 저 여인이다. 진흙 속에 묻혀 있으나 그 빛이 하늘에 닿아 있고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그 기품은 봉황과 같구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로 쏠렸다. 연화는 빨래를 짜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젖은 소복이 몸에 감기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으나 노승과 눈을 마주치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고 깊었다. 칠성이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스님,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구만. 저녀는 우리 집 부엌대기 며느리요. 재수가 옴붙어서 들어오는 복도 차버리는 년이란 말이요. 최 씨 또한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다. 맞소 저런 년이 국모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요. 스님 눈이 삐어도 한참 삐었구먼.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오히려 노승을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참으로 딱한 중생들이로다. 돌을 옥으로 알고 옥을 돌로 여겨 발로 차버리니 훗날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쳐도 소용없으리라. 노승은 연화를 향해 정중히 합장하며 허리를 숙였다.
부디 험난한 시절을 잘 견디시옵소서. 머지않아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뜰 것이니 그때 비로소 만백성이 우러러볼 것입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맞절을 하려 했으나 노승은 이미 바람처럼 뒤를 돌아 대문을 나서고 있었다. 여보시오 거기 서시오. 헛소리를 짓걸려 놓고 어딜 도망가. 칠성이가 뒤쫓아 나가려 했으나 노승의 걸음은 축지법을 쓰는 듯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남겨진 최씨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최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가만. 그중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복순이의 운을 시샘해서 일부러 반대로 말한 게 틀림없어. 원래 청인우설은 함부로 못하는 법이니까. 저 며느리 년을 핑계 삼아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왔음을 알리고 간 게야. 칠성이도 그 말에 솔깃하여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전현이 왕비가 된다는 게 말이나 돼. 필시 우리 복순이가 왕비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승판서가 될 운명인 개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법이었다. 그들은 노승의 경고를 자신들을 위한 축복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였고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여봐라, 당장 읍내 포목점에 가서 최고급 비단을 끊어 오너라. 내 딸이 국모가 될 몸인데 이따위 무명옷을 입혀서야 쓰겠느냐. 최 씨는 칠성이를 닥달하여 빚을 내서라도 비단과 폐물을 사오게 했다. 연화야 뭐 하느냐. 국모가 되실 귀한 아가씨가 배가 고프시다는데 당장 닭이라도 잡아 탕을 끓여 오지 않고 복수는 한술 더 떠 마치 자신이 이미 왕비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연화를 하인 부리듯 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그들의 광태를 지켜보았다. 노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머지않아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뜰 것이다. 그녀는 장작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저들이 저토록 미쳐 날뛰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춤사위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최씨 집안은 빚을 내어 차린 거한 술상을 버려놓고 잔치를 벌였다. 우리 복순이 만세, 최씨 가문 만세. 술에 취한 칠성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연화는 그 시끄러운 소란을 뒤로하고 뒷마당 장독대 옆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드러난 보름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노승의 예언, 그리고 미쳐 돌아가는 시댁 식구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달을 향해 조용히 빌었다. 부디 이 시련이 저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기를, 그리고 저 어리석은 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날이 오기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깨달음의 대가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혹할 것임을.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날렸고 그녀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봉황의 날개처럼 일렁거렸다. 계절이 바뀌어 서리가 내리고 산천초목이 붉게 물드는 만추완치우의 어느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방이 나붙었다. 조정에서 새로운 중전마마를 간택한다는 금혼령 진쿤링이 떨어진 것이었다. 왕실의 관상감들이 전국 팔도를 돌며 숨어있는 비범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에 처녀를 둔 집안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 소식에 광분한 것은 다름 아닌 최씨의 식구들이었다. 최씨는 방이 붙자마자 칠성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 도승이 말한 천하를 호령할 기운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한 말이다. 우리 복순이가 왕비가 될 운명이라니까. 칠성이 또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차에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으로 무릎을 탁 쳤다. 어머니,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아니, 돈방석이 뭡니까? 제가 부원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부터 최 씨 집안은 빚을 내었내 더욱 요란을 떨기 시작했다. 읍내 대목장을 불러 집안 기둥에 칠을 다시 하고, 복순에게는 사내 진미를 먹여 살을 더 찌우는가 하면 비단 장수와 분 장수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복수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연지곤지를 찍어 바르며 교태를 연습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분칠을 한 돼지가 재롱을 부리는 듯 타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환상에 젖어 있었다. 반면 연화는 이 소란스러운 잔치판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최 씨는 재수없는 년이 설치면 복이 달아난다며 연화를 헛간 깊숙한 곳에 가두다시피 했고, 관상감 나리들이 당도하는 날에는 아예 뒷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라며 등을 떠밀 작정이었다. 연화는 그들의 처사가 서러울 법도 했지만 오히려 이 광대 노름 같은 집안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묵묵히 산에 올라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가진 기운이 무엇인지, 저들이 좇는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가을바람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며 답을 속삭이는 듯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마을 입구부터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관상감 제조와 관원들이 위풍당당하게 최신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그들의 기세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아서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최 씨는 미리 준비해둔 비단 돗자리에 복순을 앉혀놓고 자신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부를 떨었다. 날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 여식 복순이 인사 올립니다. 보시다시피 덕이 넘치고 귀한 상이라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복순은 연습한 대로 콧소리를 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긴장한 탓인지 얼굴에 바른 하얀 분이 땀에 얼룩져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관상감 제조. 김대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복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매와 같아서 칠성이와 최 씨는 오금이 저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한참을 응시하던 김대감이 쯔 하고 혀를 찼다. 그 짧은 소리 하나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탐욕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눈에는 악귀 이 귀가 들어앉았구나. 이것이 귀한 상이라니. 내 평생 이런 흉한 상은 처음 보노라. 김대감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최 씨는 기절할 듯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복수는 울상을 지으며 어미의 치마폭 뒤로 숨었다. 칠성이가 다급하게 나서며 변명하려 했으나 김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더 볼 것도 없다. 이 집안에는 탁한 기운만 가득하니 헛걸음을 하였구나. 가자. 관원들이 등을 돌려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김대감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집 안쪽 깊숙한 곳, 헛간과 부엌이 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그의 콧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깐, 이 썩은 냄새 진동하는 집구석에서 어찌하여 서향 루이샹 이 피어오르는가. 김대감은 홀린 듯 발길을 돌려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당황한 칠성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날이 거기는 하인들이 쓰는 더러운 부엌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요. 최 씨 또한 사색이 되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그렇습니다. 날이 그곳에는 재수없는 며느리년이 있을 뿐입니다. 감히 귀하신 분이 발을 들일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칠성이를 거칠게 밀어냈다. 비켜라,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김대감이 부엌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순간 때마침 산에서 나무 한 짐을 지고 뒷문으로 들어오던 연화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연화의 옷은 해져서 너덜거리고 얼굴에는 숯검댕이 묻어 있었으나 땀에 젖은 이마와 맑은 눈동자는 어두운 부엌 안에서도 촛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연화는 낯선 사내들이 부엌 앞을 가로막고 있자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김대감의 눈에는 그녀의 남루한 행색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연화의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자색 구름과 어깨 뒤로 펼쳐지는 봉황의 환영이었다. 좁고 누추한 이마가 아니라 천지를 담을 듯 널찍하고 반듯한 이마. 깊은 호수처럼 만물을 품을 듯한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기품. 그것은 책에서나 보았던, 아니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완벽한 국모의 관상이었다. 김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뒤따라오던 관원들도 사태를 파악하고는 일제히 연화 앞에 엎드렸다. 이럴 수가. 진흙 속에 묻혀 있었으나 옥체는 상하지 않았고 가시덤불 속에 있었으나 그 향기는 천리를 가는구나. 김대감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최 씨와 칠성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날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우리 집 부엌댁이라니까요.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으나 김대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천하의 국모가 되실 분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놈들의 눈이 까막눈이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 취급을 하였구나. 김대감의 호령은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려 최 씨와 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복수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멍하니 침만 흘리고 있었다. 김대감은 연화를 향해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췄다. 소인, 관상감 제조 김정호라 하옵니다. 누추한 곳에서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이제야 낭자를 찾아뵈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이 나라의 지엄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화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운명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지난 3년간의 서름, 구박, 굶주림, 그리고 헛간에서의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감, 저는 지은 죄가 많아 이리 천한 꼴을 하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어찌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김대감은 더욱 감복하여 고개를 조아렸다. 아니옵니다. 그 겸양마저도 국모의 덕목이십니다. 준비해온 가마를 대령할 테니 이제 그만 권로 드실 채비를 하십시오. 그제야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최 씨가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하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복순이가 아니라 전현이라니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미쳤지. 칠성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 마누라가 왕비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후회와 절규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연화의 주변으로 관원들이 호위하듯 둘러섰고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그녀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진흙탕 같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왕실의 엄숙한 의식장으로 변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누구보다 고귀하게 빛나는 연화가 서 있었다.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 앞에 앞서 최 씨 가문의 몰락은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화려한 금장식이 박힌 가마가 최신의 허름한 초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광경은 마치 시궁창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오색 구름이 감도는 듯한 비단 가마의 뒤로 수십 명의 호위, 무사와 나인들이 줄을 지어 따르니 그 행륜열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땅에 코가 닿도록 엎드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오직 넋이 나간 최 씨와 칠성이 그리고 복순이만이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주저앉아 멀어지는 가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 안 돼. 며느라 아니. 중전마마 이 애미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뒤늦게 정신이 든 최 씨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마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서슬 퍼런 호위 무사들이 창을 교차하여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썩 물러거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접근하느냐. 천한 것들이 옥체 손끝 하나라도 대려 하다니.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무사의 호통소리에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가마의 작은 창이 스르르 열리고 연화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 불과 몇 시각 전만 해도 부엌에서 잿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여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곱게 단장한 그녀의 자태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되어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굽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과 어리석은 중생을 향한 씁쓸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서방님, 그리고 어머님, 인연의 끈은 이미 그대들이 가위질하여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이 강을 이루고 제가 뱉은 한숨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강을 건너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대들이 쌓은 업보뿐입니다. 연화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그들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고 가마문은 매정하게 닫혔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 씨의 통곡 소리만이 텅 빈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연화가 떠난 후 최 씨 집안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천리를 가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발로 차버린 천하의 바보들이라는 비웃음이 최 씨 가족을 따라다녔다. 칠성이는 화병과 후회를 이기지 못해 밤낮으로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술에 취할 때마다 내가 국모의 서방이었어, 내가 부원군이 될 몸이었다고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녔으나 돌아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매질 뿐이었다. 결국 그는 남은 전담마저 모두 노름판과 술값으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돌게 되었다. 복순이 또한 국모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혼사길이 막혀버렸다. 나이가 차도록 중매쟁이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동네 총각들마저 그녀를 보면 침을 뱉고 피해 다녔다. 탐욕스럽던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고 잘 살아보려던 자신의 꾀에 넘어가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으니 약 한 첩 써줄 사람 없이 차가운 냉방에서 홀로 신음하며 벽을 긁어대야 했다. 반면 궁으로 들어간 연화는 타고난 품성과 지혜로 왕실의 어른들을 감동시켰고 곧 왕비로 책봉되어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궁중 생활에 젖어 사치를 부리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을 잊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가뭄이 들면 자신의 탕모급 시급을 털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 법도를 고치게 하니 백성들은 그녀를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 칭송하며 우러러보았다. 연화의 얼굴에 서린 귀한 기운은 해가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온화해져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들어가는 꽃이 다시 피어나고 얼어붙은 땅이 녹는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 흙탕물 속에서 건져 올려진 진주가 제 자리를 찾아 찬란한 빛을 발하니 온 세상이 그 덕을 입게 된 것이었다.